손님 많이 줬죠? 순대국밥 따끈하게 한 그릇 드릴게요.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당한 전처였어요. 등에는 아이를 업고 손에는 뚝배기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는 남편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눈이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등에 업힌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이서준 대표는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하필 그날따라 폭설이 쏟아져서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내비게이션이 시골 국도로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좁은 국도를 달리는데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눈이 너무 심합니다. 잠깐 어디서 쉬었다 가시죠.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가 속도를 줄이며 국도변 작은 마을로 접어들었어요. 허름한 건물 서너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끝자락에 낡은 간판 하나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순잔의 순대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간판은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차에서 내리자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국밥집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이 얼굴을 휘감았습니다. 순대 삶는 냄새와 우거지 끓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탁자 5개가 겨우 들어찬 작은 공간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텔레비전이 소리 없이 켜져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비닐 커튼이 젖혀지며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서준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갈라진 손으로 뚝배기를 든 채 고개를 들며 여자가 웃었습니다. 손님 많이 춥죠? 순대국밥 따끈하게 한 그릇 드릴게요. 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2년 동안 잊으려고 했는데 잊히지 않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2년 전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당한 전처 정하은이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바람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시골 순대 국밥집에서 아이를 업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자 하은이 살짝 몸을 흔들어 달래면서 탁자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하은이 새우젓 종지를 탁자 왼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숟가락은 종지 오른쪽에, 손잡이가 손님 쪽을 향하도록 맞췄어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혼 때 하은이 순대를 상에 올릴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어요. 새우젓은 항상 따로, 숟가락은 항상 손잡이가 먹는 사람 쪽으로. 그때마다 서준이 왜 꼭 그렇게 놓느냐고 물으면 하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이렇게 놓아야 바로 집을 수 있잖아요. 사소한 버릇이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어떤 식당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새우젓을 저렇게 놓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손님. 밝고 평범한 웃음이었습니다. 낯선 손님한테 건네는 아무 감정 없는 미소, 서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건가?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가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했어요. 하은의 눈에는 연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계도 당황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국밥을 몇 숟갈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등에 엎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서준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매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기 눈과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모양새가 틀림없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 아이야? 설마. 서준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님, 거스름 돈 드려야죠. 하은이 급히 나왔어요. 됐습니다. 서준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짧게 말하고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는데 눈 내리는 국밥집 창문 너머로 하은이 보였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는데 왼쪽 다리를 살짝 끌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어요. 전에는 없던 걸음이었습니다. 바람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 저 다리는 뭐야? 새우젓은 왜 그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야?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았는데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미워해야 하는 여자인데, 배신한 여자인데, 그런데 저 모습을 보니까 가슴 안쪽이 뜯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 안에 침묵만 가득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3년 전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아버지 이태영 회장에게서 서준건설 경영을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2살의 대표 자리에 앉았으니 주변의 기대도 컸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웠고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됐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서류에서 눈을 떼는 게 서준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수줍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입사한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인수인계 받느라 늦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나 해서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밀었어요. 서준은 멍하니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신입사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다니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따뜻한 커피가 손바닥에 닿으니 하루의 피로가 살짝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 대표님도요. 하은이 작게 웃었어요. 순수하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성실한 신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은 다른 직원들과 좀 달랐어요. 서준이 야근할 때면 어김없이 책상 한쪽에 간식이 올려져 있었고 힘든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나오는 날이면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단순한 한 줄이었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다정함이
하은이란 사람한테는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서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은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하은의 볼이 살짝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데이트는 하은이 골랐습니다. 서준은 당연히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생각했는데 하은이 데려간 곳은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어묵도 먹고 호떡도 사 먹고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순대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새우젓 종지를 탁자 왼쪽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새우젓을 찍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준이 웃으며 한 점 찍어 먹었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순대 특유의 잡내가 사라지고 감칠맛이 입안에 번졌어요. 어떻게 안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아빠가 알려줬어요. 일 끝나고 오시면 저를 순대국밥집에 데려가 줬거든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찍어서 먹이는 걸 보고 배웠어요. 하은이 뚝배기를 호호 불며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이 제일 행복한 기억이에요. 서준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비싼 음식, 좋은 식당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순대국밥집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서준에게는 어떤 보석보다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의 시장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퇴근하면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순대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좁은 골목을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습니다. 사귄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서준이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했어요. 하은의 아버지 정만수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딸 하나 키운 아버지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딸의 손을 잡은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볼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하은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나란히 출근하고 퇴근하면 손을 잡고 시장에 들렀어요. 저녁마다 하은이 밥상을 차리면서 새우젓 종지를 탁자 왼쪽에, 숟가락은 항상 손잡이가 먹는 사람 쪽을 향하도록 놓는 걸 보며 서준이 놀렸습니다. 왜 꼭 그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아야 바로 집을 수 있잖아요. 하은이 수줍게 웃었어요. 밤이면 하은은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였어요. 첫 장에는 어린 하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행복해지자, 하은아. 하은은 그 밑에 새로운 글을 더했어요. 행복해졌다. 정말로.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하은이 늦은 밤 혼자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 이태영 회장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억, 5억, 어떤 달은 8억이 넘는 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으로 이체돼 있었어요.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발견한 내역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이체된 회사 이름들을 검색해봤지만 홈페이지도 없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총액을 대충 합산해보니 5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관련 서류를 더 찾아봤어요. 계약서 더미가 나왔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전부 처음 듣는 곳들이었고 계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허위 계약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봤어요. 이태영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랍에서 시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다른 서류들을 꺼내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서명은 끝 획이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오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계약서들의 서명은 끝 획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십 장을 비교해 봤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버님 서명이 아니야.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시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은은 USB를 꺼내 관련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사를 마친 하은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하은이 늦은 밤 서류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회장 집무실 쪽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거기 있는 거지? 하은은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집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은이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 이태영 회장과 처음 보는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단아한 외모에 말솜씨가 유려했어요. 시아버지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업무로 볼 수 없는 자세였어요. 여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자금 이체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미란 씨가 알아서 해줬으면 됐지. 시아버지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황미란. 나중에 알게 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이어진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도 시아버지 서명을 위조하는 것도 전부 이 여자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고 녹음 버튼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녹음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무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자 하은은 황급히 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하은은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서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님께 내연녀가 있다고,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은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아버님께 내연녀가 있다.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하은은 다이어리를 덮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확신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은 몰랐어요.
회장 집무실 복도 천장 구석에 달린 CCTV가 하은이 문틈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두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이후 황미란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비서실장 최동욱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며느리가 어젯밤 집무실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 CCTV에 찍혔어.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겠지. 회사 서류도 뒤진 것 같고 USB 복사 흔적도 남아있더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없애야지. 증거도 며느리도.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식으로 치겠습니까? 미란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를 회장님이랑 엮어버려. 불륜으로. 동욱의 눈이 커졌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불륜이요? 그래야 서준이 2번 다시 아내 편을 안 들지. 횡령까지 얹으면 완벽해. 동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조작이 시작됐어요. 먼저 횡령 누명이었습니다. 동욱은 하은 명의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인감도장을 복제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이 하은의 계좌로 흘러간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허위 계약서에도 하은의 이름을 집어넣어 마치 하은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횡령한 것처럼 치밀하게 짜맞췄습니다. 그 다음은 불륜 누명이었어요. 동욱이 남자를 1명 고용했습니다. 하은이 며칠 전 산부인과에 임신 확인을 하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같은 건물에 시아버지 이태영 회장을 보내 출입하게 만들었어요. 건물 CCTV 영상을 편집해서 하은과 시아버지가 나란히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었고 호텔 로비 영상도 합성해서 2사람이 함께 투숙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에 하은의 휴대폰까지 손을 댔어요. 하은이 잠든 사이에 동욱의 부하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가짜 메신저 대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은이 시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만든 뒤 캡처를 해두고 원본 대화는 삭제한 거였어요. 소연의 USB도 빈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미란이 웃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본인이 와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망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서준 대표 배우자 정하은, 횡령 및 시아버지와 불륜 의혹. 첨부된 건 하은명의 비자금 계좌 내역, 위조된 서류, 합성된 호텔 사진, 메신저 캡처였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가 싸늘한 시선들과 마주쳤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순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하은 씨,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세요.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황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하은명의 비자금 계좌, 위조된 서류들, 합성된 호텔 사진, 메신저, 캡처까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한 짓이잖아. 회사 돈 빼돌리고 시아버님과.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저 계좌 제 거 아니에요. 저 사진도 합성이에요. 저 아버님이랑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하은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하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USB를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란이 비웃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어요. 하은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서준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나 안 했어. 이거 전부 조작이야. 아버님이랑도 절대 아니야. 누가 USB를 바꿔치기 한 거야. 그리고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한 번만 믿어줘.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계좌, 서류, 호텔 사진, 메신저 캡처,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증거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호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안 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아버님이랑은 더더욱 아니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임신이라면서요? 누구 아이인지는 알고요? 하은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차갑고 계산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여자가 꾸민 거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준이 하은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하은은 그 한마디를 듣고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하은이 서준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서준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이 회의실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하은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텅 빈 회의실에 하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은은 짐을 쌀 수가 없었어요. 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서준이 웃으며 다가와서 다 오해였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준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하은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복도를 지나가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은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수백 번 열고 닫은 흔적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아버님이랑도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겼어. 당신이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둘게.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자국이 여러 개 남았어요. 하은이 울면서 쓴 거였습니다. 하은은 다이어리를 덮고 표지 안쪽을 열었어요.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원본 파일을 전부 복사해둔 카드였어요. 황미랑과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 녹음 파일, 비자금 자료, 내연 현장 사진, 필적 감정 결과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USB는 바꿔치기 당했지만 이건 하은이 혹시 몰라 따로 백업해둔 마지막 증거였어요. 하은은 SD카드를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이 다이어리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어요. 속이 메스껍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이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하은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 정만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비 오는데 어떡해? 택시 타. 아빠가 나가서 기다릴게. 응, 금방 갈게.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하은은 국도를 걸었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웠어요. 가방을 두 손으로 껴안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은의 등 뒤로 점점 가까워졌어요. 차가 하은 옆에 멈추더니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가방 놔두고 가. 하은이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은이 본능적으로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이 안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안에 SD카드가 있었어요. 이걸 뺏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싫어요. 하은이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워 발이 자꾸 헛디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은은 국도 쪽으로 뛰었어요. 큰 길로 나가면 지나가는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도로 뛰어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의 전조등이 눈을 삼켰습니다.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울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내려찍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은은 가방 끈을 놓지 않았어요. 괴한 두 명이 쓰러진 하은 옆에 섰습니다. 한 명이 몸을 숙여 하은의 손에서 가방을 빼냈어요.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몇 벌, 지갑, 낡은 다이어리 한 권. 뭐야, 쓸만한 거 없잖아. 됐어, 가자. 저 상태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남자들은 가방을 도로변에 내동댕이 치고 차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하은은 국도 한가운데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피가 머리카락 사이로 번져나갔어요. 도로변에 내팽개쳐진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가 반쯤 빠져나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있는 SD카드를 괴한들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국도 위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순잔의 순대국밥의 순자 할머니가 새벽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뭔가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국도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어요. 피투성이 여자였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국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자기 외투를 벗어 하은의 몸 위에 덮어줬습니다.
하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로변에 내팽개쳐진 가방은 할머니가 주어서 함께 가져갔습니다. 하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코에 뭔가 꽂혀 있는 느낌이 나서 고개를 돌리자 낯선 노인이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누구예요? 하은의 갈라진 목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가,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 병원이야. 내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 저는요? 제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은의 눈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의사가 달려와 검사를 마친 뒤 할머니를 복도로 불러내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뇌가 손상됐고 극심한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될 수도 있고 평생 이대로일 수도 있어요.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보호자분, 이 환자분 임신 중이세요. 3개월이고 사고 충격에도 태아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이 젊은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니. 할머니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하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하은의 옷 안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신분증은 없었어요. 대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세탁소 영수증이었는데 거기에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국도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임신한 몸이었으니 누군가에게 쫓기다 이렇게 된 게 분명했어요. 본명을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 깨어나자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이름은 김지은이야.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왔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순대국밥집 하는 사람이야. 순자라고 해.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가자. 밥은 먹여줄 수 있어.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퇴원한 지은을 할머니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골 국도변에 있는 작은 순대국밥집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뭘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커지는 배 때문에 몸도 무거웠어요. 할머니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사골 꼬는 법, 순대 삶는 법, 국밥 말아내는 법, 손님상 차리는 법까지 마치 어린 딸한테 가르치듯 천천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우젓 종지를 탁자 오른쪽에 놓으며 가르쳐줬는데 지은이 자꾸 왼쪽에 가져다 놓는 거였어요. 숟가락 손잡이도 항상 손님 쪽을 향하도록 맞췄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자꾸 왼쪽에 놓아?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달이 지나면서 지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할머니가 읍내 산부인과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며 건강한 아이라고 말했는데 지은은 화면에 비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이 아이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온몸에 번졌어요.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어요. 작은 몸이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고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처음으로 지은의 품에 안겼을 때 작고 가벼운 몸이 가슴 위에 놓이는 순간 지은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왜 이 아이를 안으면 세상 전부를 아는 것 같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2년이 흘렀어요. 지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 옆에서 순대 삶는 걸 도왔습니다. 처음엔 사골고는 불 조절도 못했던 지은이 2년이 지나자 혼자서 육수를 내리고 국밥을 말아내고 손님 상을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순대를 날랐고 무거운 가스통도 혼자 옮겼습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업고 뛰어서 읍내 병원까지 갔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라 몸이 약해서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끔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는요. 지은이 웃었는데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기억을 잃었는데도 이 여자에게는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어요. 지은은 아이를 재우고 나면 잠꼬대를 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말이었어요. 저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절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아가씨한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뇌가 지운 기억을 몸이 놓지 못하고 매일 밤 되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의 가방을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안에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는데 할머니는 남의 물건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아가씨의 기억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곱게 보관해뒀어요.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SD카드의 존재를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서준의 머릿속에서 국밥집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새우젓 종지를 왼쪽에 가지런히 놓던 손이 떠올랐고 서류를 보다가 아이를 업고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이 눈앞을 가렸어요. 사흘을 버텼습니다. 안 가려고 했어요. 이혼한 전처한테 미련이 남아서 찾아가는 꼴이 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바람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 할 여자가 왜 시골 순대 국밥집에서 저러고 사는 건지, 나를 진짜 모르는 건지,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국밥집에 도착해서 며칠 전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와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손님,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라는 말에 서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이 다시 왔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국밥집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게 반복됐고 운전기사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바람난 여자가 왜 저러고 사나 진짜 나를 모르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했어요. 이 여자의 삶은 바람나서 도망간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지는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업고 뛰어서 읍내 병원까지 가고 무거운 가스통을 혼자 옮기다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서준은 매번 지켜봤어요. 어느 날은 지은이 국밥 배달을 나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아이를 업고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왼쪽 다리 때문에 걸음이 자꾸 흔들렸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서준을 모르니까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달려오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서 봐야만 했어요. 며칠째 계속 오는 서준을 순자 할머니가 눈여겨보더니 어느 날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빠진 시간에 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우리 순대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웃으며 물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자꾸 오는지 파악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서준이 대답을 망설이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예요? 서준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여기 사시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가라앉았어요. 2년 전에 국도에서 주워왔어요. 새벽에 장 보러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는데 피투성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서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거기 쓰러져 있었는지도 의사가 그러는데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거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할머니가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비닐 커튼 너머로 지은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잃은 젊은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부엌일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참 열심이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아가씨가 밤마다 잠꼬대를 하는데 매일 같은 말이에요. 서준의 등줄기가 고다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절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밤 저 말을 해요.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잠만 들면 저 말이 나와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뇌가 지운 기억을 몸이 놓지 못하는 거야.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사회 회의실 바닥에서 하은이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던 순간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쏘아졌습니다. 나 안 했어. 아버님이랑도 절대 아니야. 한 번만 믿어줘. 그때 서준은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은은 2년 동안 그 말을 매일 밤 되뇌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억은 전부 잃었는데 그 순간의 절규만은 뇌가 지우지 못하고 매일 밤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억을 잃은 거였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손님, 혹시 우리 지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돈을 탁자에 놓고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보다 가슴 안쪽이 더 시렸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자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출발할까요, 대표님?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 서준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2년 전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임신한 몸이었다.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다.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저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절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준은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넣어둔 하은의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하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국밥집에서 본 하은은 그 웃음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그걸 뒷받침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난 여자가 왜 시골 국도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던 건지, 왜 기억을 잃어야 했는지, 그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설명이 되질 않았어요. 서준은 사진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 2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하나 찾아줘야 해. 날짜는 하은이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 밤이었고 장소는 순자 할머니가 말한 국도 근처였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 2년 전 그날 밤 해당 국도에서 교통사고 기록이 하나 있는데 피해자가 신혼 미상 여성이야. 임산부였고 뇌손상으로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어. 서준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야? 친구가 날짜를 읽어줬어요. 하은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서준은 친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날 밤 국도 주변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직전 장면이 필요해. 사흘 뒤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친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고 직전에 하은 씨를 뒤쫓는 검은 차량이 찍혔어. 차량 번호 추적했더니 서준건설법인 차량이야. 등록 명의는 비서실장 최동욱.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년 전 이사회에서 공개됐던 호텔 사진 기억해? 원본 파일을 복구해 봤는데 편집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어. 영상 속 남자 신원을 추적하니까 동욱이 고용한 배우였고 서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작이었어요. 서준은 곧장 변호사 친구와 함께 2년 전 이사회에서 공개됐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명의 비자금 계좌는 개설 당일 하은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 하은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개설할 수 없는 계좌였던 겁니다. 하은 핸드폰의 포렌식 분석에서는 가짜 메신저 대화를 심어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원본 대화를 삭제하고 캡처만 남겨둔 흔적이었어요. 불륜도 횡령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준아, 황미란이 언제부터 내 아버지랑 만난 건지 알아? 무슨 소리야? 미란이 회사 비자금에 손 댄 게 벌써 3년 전이야. 내 아버지가 스스로 허락했을 리 없어. 뭔가 아버지한테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어. 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친구가 이태영 회장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입수했어요. 미량의 약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회장이 점점 미란에게 의지하게 된 것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이혼을 종용한 것도 전부 이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황미란이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순자 할머니를 찾아가 하은의 가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2년간 장롱 깊숙이 보관해왔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옷가지 몇 벌 사이로 낡은 다이어리가 보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수백 번 열고 닫은 흔적으로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행복해지자 하은아. 어린 시절 하은이 자기 자신에게 쓴 문장이었어요. 서준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후 하은이 적은 일기들이 이어졌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다. 시장에서 순대국밥 먹으며 웃었던 날, 도시락 2개를 싸며 콧노래를 불렀던 아침, 밤마다 서준 옆에서 다이어리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날들이 한 장 한 장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글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자금을 발견한 날의 일기는 글씨가 떨리고 있었고 황미란과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를 목격한 날은 볼펜 자국이 종이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서준의 손이 멈췄어요.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아버님이랑도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겼어. 당신이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둘게.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글씨가 중간부터 심하게 흔들렸고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울면서 쓴 거였어요. 쫓겨나던 마지막 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다이어리에 마지막 말을 남긴 거였습니다. 서준은 다이어리를 아는 채 고개를 떨궜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꽉 다물었지만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이어리를 내려놓으려는데 표지 안쪽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테이프로 붙어있던 SD카드였습니다. 서준은 SD카드를 집어들었어요.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황미란과 이태영 회장의 내연 관계 녹음 파일, 비자금 자료, 내연 현장 사진, 필적 감정 결과가 전부 들어 있었어요. 하은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였습니다. 이사회에서 USB가 비어 있었을 때 하은의 절망이 어땠을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SD카드에 따로 백업해서 다이어리에 숨겨둔 하은의 마음이 어땠을지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준혁이, 아니 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면에 황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서준을 보더니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다니. 서준은 대답 없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어요. SD카드 속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미란과 동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 우리가 한 거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 그의 명의로 계좌 만들고 서명도 위조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어서 비자금 자금 흐름도 서명 위조 감정 결과도 미란과 시아버지의 내연관계 사진도 스크린에 떴어요. 마지막으로 이태영 회장에 대한 약물 투여 검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조작이요? 서준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년 전에 조작한 건 어머니 쪽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한테 시아버지와 불륜을 씌우고 횡령을 뒤집어 씌우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괴한까지 보내서 증거를 빼앗으려 했잖습니까? 미란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국도에서 차에 치여서 기억을 잃었어요. 2년 동안 자기 이름도 모른 채 시골 순대 국밥집에서 아이를 업고 살아왔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한테도 손을 댔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을 3년째 먹이면서 아버지를 조종해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란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이럴 순 없어. 나는 이 집안 안주인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황미란 씨, 최동욱 씨, 살인미수, 횡령, 문서위조,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욱도 함께 체포됐어요. 끌려나가면서 미란이 서준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회의실 문이 닫히고 미란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어요. 이태영 회장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약물에 의해 흐려졌던 눈이 지금은 또렷하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니 서준아. 내가 어리석었다. 그 여자한테 속아서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태영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지금은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서준은 회사를 나와 곧장 차에 올라탔어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국밥집에는 저녁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아이를 업고 탁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밥솥을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수였어요. 하은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 딸을 2년째 찾아다니셨다고. 서준은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결혼식에서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울먹이던 그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구석자리에 앉아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눈이 서준을 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와? 서준이 정만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은이가 한 짓이 아니었어요.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정만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조작이라고? 네. 오늘 이사회에서 진짜 범인들이 체포됐습니다. 하은이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정만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먹 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지은이 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물수건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만수가 물수건을 받아들며 딸의 손을 받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어요. 2년간 국밥집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딸의 손이었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놀라게 하면 안 됐습니다. 고마워 아가. 지은이 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정만수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지은의 발이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춘 거였어요. 기억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요. 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아빠야.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버렸습니다. 왜 목이 메는 건지 자신도 몰랐어요. 이 노인을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만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인연을 찾아 헤맸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몰랐어요.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서준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아이만이 영문을 모른 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황미라는 살인미수, 횡령, 문서위조, 약물투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비서실장 최동욱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혼은 무효 처리됐고 아이의 호적에 아버지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은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 어쩌면 평생 이대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괜찮았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서준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국밥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거든요. 아침마다 국밥집에 와서 지은이 육수 끓이는 걸 도왔어요. 처음엔 사골고는 불 조절도 못했지만 지은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준혁 씨, 아니 서준 씨, 불이 너무 세요. 이렇게 약하게 해야 해요. 지은이 서준의 손을 잡고 가스밸브를 조절해줬어요. 서준은 그 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3년 전 하은이 커피를 내밀며 웃었던 그 수줍은 웃음이 지은의 얼굴에도 똑같이 번져 있었어요. 기억은 없어도 이 사람의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국밥집 옆에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딸이 자기를 아버지로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정만수는 매일 국밥집에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딸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국밥을 가져다 주면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가.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국밥 많이 드세요. 정만수는 그 한마디가 좋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해도 딸이 건네는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하루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한 발 물러나 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지은이 국밥집을 거의 혼자 돌릴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처마 밑 의자에 앉아 해를 쬐며 중얼거렸어요. 2년 전에 국도에서 주워온 아이가 이제 나보다 순대국밥을 잘 끓여.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국밥집 앞 벤치에 서준과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정만수가 아이를 쫓아다니며 느릿느릿 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지은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안 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은이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 씨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다시 알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 우리.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커피를 내밀며 짓던 그 웃음이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서준에게 달려와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서준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가 서준의 볼에 손을 대며 까르르 웃었어요.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새 다이어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사준 거였습니다. 지은이 첫 장을 펼치고 볼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시절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던 문장이 2년의 어둠을 지나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어요.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구두약이, 아니 순대국밥 냄새가 밴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하은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다이어리 하나와 가슴속 깊이 묻어둔 억울함 뿐이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억울한데 말할 곳이 없으신가요? 하은이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